일부는 먼저 미국과 일본의 정세 상황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한번 송작가 TV의 특기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송 작가가 늘 예상해왔던 대로 이번 게임은 해보나 마나다. 그런데 계속 언론들은 박빙이다. 다 역전됐다. 오히려 뭐 해리스가 이길 거다 그랬는데 까놓고 보니 트럼프의 압승. 최대 없었던 최고의 압승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먼저 결과 정리하고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미국 대선. 이번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쯤 트럼프가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초박빙이란 얘기가 나온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론조사 수백 개의 평균적인 결과를 얘기를 한 거였고요. 사실 2016년 첫 번째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당시에도 여론조사가 완벽하게 비껴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놓고 미국 언론사들이 그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면서도 늘 단서를 달기는 했었습니다. 만약 경합주에서 어느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냥 빨리 결과가 나온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를 사실은 되게 초박빙이라고 했던 이유도 2016년에 힐러리가 굉장히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고 그때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걸 비껴가기 위해서 어느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치열한 그 접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더욱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는 사실은 초박빙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빨간색 공화당으로 물들었습니다. 요게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그래요. 중앙부에 있는 공업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늘 언제나 그 승패를 좌우하는 일종의 마지막 그 중도층 또는 변수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양쪽에 해양을 보고 있는 양쪽 사이드는 민주당 원래 텃밭인 거고, 그리고 중부, 북부, 남부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텃밭인 건데, 디트로이트를 비롯해서 이제 미시간이나 뭐 이런 신흥 공업주들로 만들어진 이민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 안에서의 표의 흐름, 그리고 뭐 유색인종들의 흐름이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켜왔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민주당은 초반에 유리했던 지역, 본인들의 그 어떤 수성해야 될 유리한 자기 포스트를 빼고는 한 지역도 역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4개 주에서 초반에 어려운 상황을 역전 승리를 거뒀고, 원래 이 민주당과 나눠 가질 걸로 예상되는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압승을 거뒀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이제 호남하고 경남이 파랗고 빨간 걸로 나눠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중부 지역에 있는 이 일종의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 계급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가 훨씬 더 경제가 나았다. 트럼프가 했을 때 미국 경제나 경제가 훨씬 더 나았다라고 하는 걸 체감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네들이 무슨 조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여론조사가 틀렸으니까 사실 고발당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원론적인 우세를 전혀 바꿔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표 차이로, 선거인단 표 차이로도 압승이기도 하지만
선거인단 표가 경합주 안에서 서로 갈릴 것이다 내지는 초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대부분 트럼프가 낙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고 난리를 쳤을 거냐? 결국은 민주당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의회라도 지켜보려고. 지금 상하원에 있는 균형이라도 맞춰보려고 저는 박빙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비율보다 새롭게 했던 하원에서의 공화당의 득세가 더 강해진 걸 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 대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이 있었는데 동남부에 있었던 허리케인 태풍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민심들이 민주당 무능론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에 많이 먹힌 것 같고요. 중간에 있었던 트럼프 총격 사건도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층들을 강력하게 집결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이번 선거의 어떤 특이점이랄까요? 특징? 지난번과 달랐던 거, 뭐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하고 달랐던 거라면은 사실 흑인은 거의 대부분 7, 80%가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흑인들은. 그런데 해리스가 흑인계 아시아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에게 어필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학력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은 그래도 좀 진보적이고 많이 배우고 젊은 층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은 저소득층의 저학력층 그리고 특히 백인 남성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묶음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것만 보면은 미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고학력자가 훨씬 소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든지 라틴계라든지 이런 아시아계라든지 유색인종들은 사실은 그래도 민주당 지지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는 게 확실하게 좀 짚히는 부분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아랍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원해가지고 가자에서 민간인들이 43,000명 넘게 지금 사망을 했고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많이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리스한테 국경 문제를 일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였는데 해리스가 국경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문제, 본인한테 맡겨진 문제조차도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국경 차르라고 조롱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 국경 차르였는데 네가 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해리스가 본인한테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보였고 그러면은 유색인종들은 당연히 이 국경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측을 지지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미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유색인종들은 그 땅에 와서 미국에 와서 그렇죠. 안정된 미국화돼버린 거지. 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본인들까지 같이 동급으로 취급되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던 게 흑인 남성층에서의 트럼프 지지의 극적 상승이었어요. 지난번 선거에서는 한 10% 전후에 한 12%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0%가 넘는 흑인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트럼프의 압승을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미국이 가장 진보적인 국가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상당히 그렇죠. 보수적인 나라이고 저학력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건 좀 학력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무식하고 극우적인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여자가 어디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 미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미국 안에서 뭔가 이성적으로 또는 뭐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받는 사람보다 트럼프 같이 막 지르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워딩으로 어필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표가 더 많이 쏠렸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약간 그 윤석열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언론과 미디어 환경, 특히나 SNS를 비롯한 이런 일반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지난번처럼 일방적인 민주당을 편을 드는 이러한 행태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립적이 된 거예요. 지난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다시 붙었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방송들이 트럼프를 까댔거든요. SNS들이 엄청나게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적대시를 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뭐 트럼프가 자기가 여기 트위터 탈퇴하고 페이스북 탈퇴하고 아예 내가 뭐 하나 만들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그 개인 미디어들이나 방송들을 통한 선거운동 그리고 IT 업체들 전체가 이제 뭐 검색량이나 구글 이런 데에서 검색량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사실은 바이든한테 유리한 데이터들을 흘려준 정황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뭐 대세는 트럼프로 기울었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일단 다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에 맡겨갖고는 지금에 있는 미국의 그나마 유지해오고 있던 IT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 자체가 다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류라고 볼 수 있는 금융 언론 그리고 기득권 재벌층들이 예전처럼 민주당을 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투표율은 매우 높아졌지만 이걸 갖다가 다 민주당의 투표가 늘어난 것으로 착각했던 민주당은 이렇게 대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미국의 투표도 좌지우지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짝 스매싱님께서 이번 미 대선에서 많은 미국 셀럽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이유와 그와 반대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고. 예. 방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득권이 자기 위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자기 위치에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 트럼프와 같은 과격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론자 또라이를 싫어하죠. 근데 이러한 변화와 혁신 없이는 미국의 정치나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결국은 따라잡힌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IT 업계라든지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뭔가의 지금에 있는 그 시대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은행가들이라든지 뭐 부동산 업자라든지 미국 안에 금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야 미국의 달러가 존재하고 미국의 어떤 국력이 여전한 이상 우리는 안전빵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거기다 기축 달러가 무너질 수 있고 또는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에서 밀릴 수 있고 또는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들이 만들어내는 기득권이 세계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감각적 위험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은 너무 무능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바이든의 4년 정치 동안에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일부 군수 재벌들하고 그와 연관돼 있던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꿀을 빨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게 아닌 바깥에 있었던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또는 뭐 국제적 통상을 주고받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의 이름을 걸고 있던 업체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이키 같은 업체들, 미국 자동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 무너진 거야. 해외하고 수출이나 교류를 통해서 경쟁하던 업체들이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의 어려움들이
결국은 안정적인 것보다는 뭔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이득을 좀 더 끌어내 올 수 있는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